안녕하세요. 사유하담입니다. 조용히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런 말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자녀에게 건강 걱정으로 한마디 했는데 또 시작이네 하는 표정을 보신 적 말입니다. 배우자에게 집안일 이야기를 꺼냈는데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모습을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후배나 지인에게 좋은 뜻으로 조언을 건넸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도 눈빛은 이미 딴 데 가 있는 경험도 있으시죠? 그럴 때 참 서운합니다. 나쁜 말 한 것도 아니고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왜 저렇게 반응할까 싶어서 속상하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밤새 뒤척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이제 아무 말도 안 해야겠다 싶어서 입을 꾹 다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하면 또 그것대로 답답하고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말입니다. 이 감정 저는 압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화도 나고 또 때로는 내가 뭐가 부족한가 싶어서 자책도 됩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고 대화하고 때로는 싸우고 화해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나이에 와서 말 한마디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게 서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제는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말을 하는 방식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내용이 아니라 말의 순서나 태도가 문제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하면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습니다. 나중에까지 그 말을 기억하고 그때 그 말이 큰 힘이 됐어요 하며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내가 하면 잔소리가 되고 귀찮은 소리가 되고 관계만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말을 더 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말의 내용이 더 좋아서도 아닙니다. 차이는 아주 작은 데 있습니다. 말의 순서, 말의 위치, 말을 하기 전의 태도, 그리고 말을 듣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그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비밀을 차근차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을 충분히 살아온,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여러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그것을 아는 분들만이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7가지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머무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사유하담과 인연을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이야기를 차분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답을 주기 전에 마음을 먼저 받는 대화법. 김명숙 씨는 올해 65세입니다. 며느리가 있고 손주도 둘 있습니다. 얼마 전 며느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들이 밥을 너무 안 먹어요. 아침에도 겨우겨우 먹이고 저녁에도 한 숟가락 먹이는 게 전쟁이에요. 김명숙 씨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말이야. 간식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래. 과자나 빵 같은 거 애들 손에 쥐어주면 안 돼. 그리고 밥 먹을 때 TV 켜놓고 먹이지 말고 식탁에 앉혀서 제대로 먹여야 해. 내가 애 키울 때는 그 순간 전화 너머로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전화는 금방 끊겼습니다. 김명숙 씨는 며칠 뒤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애들 밥은 잘 먹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요즘 애 키우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김명숙 씨는 억울했습니다. 잔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손주 걱정되어서 한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일까 싶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와의 전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람들이 언제 마음을 여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상담 사례를 분석했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언을 듣기 전에 먼저 자기 감정이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힘들구나. 그 상황이 참 답답했겠어요.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반대로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바로 해결책이 나오면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내 말을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할 말만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로저스는 이것을 공감적 경청이라고 불렀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받아주는 것, 그것이 모든 대화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김명숙 씨의 조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간식을 줄이고 TV를 끄고 식탁에 앉혀서 먹이는 것 모두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며느리는 마음을 닫았을까요? 문제는 순서였습니다. 며느리가 원했던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었습니다. 애들이 밥을 안 먹어서 힘들어요라는 말 속에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라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명숙 씨는 그 감정을 건너뛰고 바로 해결책으로 갔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돼. 이 말은 상대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네가 제대로 못해서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며느리는 자기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감정은 무시당하고 능력은 평가받는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닫은 것입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순서가 문제였습니다. 감정을 먼저 받아주고 그 다음에 조언을 건넸다면 며느리는 어머니가 나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하고 느꼈을 겁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귀가 2개, 입이 하나 있다.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 이 말은 단순히 많이 들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상대의 말 뒤에 숨어 있는 감정까지 듣는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밥을 안 먹어요라고 말할 때 나 힘들어요라는 감정까지 함께 듣는 것. 그것이 진짜 듣기입니다. 어른의 말은 조언이 아니라 먼저 귀 기울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제 누군가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조언을 참으십시오. 일단 참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물으십시오.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 상황에서 참 답답하셨겠어요. 그 한마디만 먼저 건네십시오. 그러면 상대는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조언을 건네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그때 건넨 조언은 잔소리가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답을 주기 전에 마음을 먼저 받아주십시오. 그것이 내 말이 들리게 하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르치려 하지 않고 나누려는 태도. 박정호 씨는 68세입니다. 요즘 동네 후배들과 등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후배들은 대부분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이고 박정호 씨가 제일 연장자입니다. 어느 날 후배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님, 요즘 회사에서 정말 힘들어요. 후배들이 제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뭐라고 하면 요즘 시대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면서 자기 식대로만 하려고 해요. 박정호 씨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자니가 접근을 잘못하는 거야. 요즘 애들은 권위로 누르면 안 돼. 자니가 너무 내가 선배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후배들 입장도 생각해 봐야지. 내가 자네의 나이 때는 그 후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형님 했지만 표정은 별로 밝지 않았습니다. 다음 등산 모임 때 그 후배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후배에게 물으니 형님하고 얘기하면 항상 훈계받는 것 같다고 요즘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하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박정호 씨는 속상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말한 건데 왜 훈계로 들렸을까 싶었습니다. 1970년대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설득의 심리학을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를 가르치려 든다고 느끼는 순간 방어기제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모자란 사람으로 본다고 느끼고 자존심이 상하고 결국 마음을 닫게 됩니다. 반대로 같은 내용이라도 자기 경험을 나눈다는 태도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듣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든 시기가 있었구나 하고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치알디니는 이것을 수평적 소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말이 아니라 같은 높이에서 나누는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박정호 씨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대는 권위로 접근하면 안 되고 후배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의 위치였습니다. 그건 자니가 접근을 잘못하는 거야. 이 말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말입니다.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가르쳐 줄게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후배는 자기가 평가받는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만약 박정호 씨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나도 예전에 그런 적 있었어. 후배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내가 뭘 잘못하나 싶기도 하고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가르치려 한다는 느낌을 줬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태도를 바꿔봤어. 그랬더니 조금 나아지더라. 이렇게 말하면 같은 내용인데도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르침이 아니라 경험의 나눔이 됩니다. 후배는 형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하고 공감하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에서 내려주는 말이 아니라 옆에서 나누는 말이 사람의 마음에 닿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단 한 가지만 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 말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지혜의 본질입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배울 것이 있고 상대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려 하지 않고 나누려 합니다.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런 태도가 진짜 어른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이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르쳐 줄게가 아니라 나도 그런 적 있었어로 시작해 보십시오. 자니가 잘못한 거야가 아니라 나도 그때 그랬어.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지로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대는 평가받는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의 말은 훈계가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가르치려 하지 말고 나누려 하십시오. 그것이 말이 먹히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내 마음을 전하는 법. 이경애 씨는 63세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남편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집에서 TV만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TV를 켜고 점심 먹고도 TV를 보고 저녁까지 TV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경애 씨가 말을 걸어도 응, 그래 정도로 대답하고 눈은 계속 TV에 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경애 씨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당신 하루 종일 TV만 보지 말고 좀 밖에 나가요. 사람들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나중에 치매 온다고 TV에서도 그러던데. 당신 건강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짜증을 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항상 참견만 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경애 씨는 억울했습니다. 건강 걱정되어서 한 말인데 왜 참견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1980년대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은 자기 결정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율성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바꾸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저항합니다.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하면 안 돼와 같은 말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의 자율성을 침해합니다. 그래서 상대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며 반발하게 됩니다. 대시와 라이언은 이것을 심리적 저항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 나를 바꾸려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그 반대로 가려는 심리입니다. 이경애 씨의 걱정은 진심이었습니다. 남편 건강이 걱정되어서 한 말이고 치매 예방도 생각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의 방향이었습니다. 당신 하루 종일 TV만 보지 말고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이 말들은 모두 당신을 바꾸려는 말입니다.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 고쳐야 한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평가받고 지적받는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방어하고 반발한 것입니다. 만약 이경애 씨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보, 요즘 내가 많이 외로워요. 당신은 집에만 있는데 둘이 있어도 대화가 없으니까 쓸쓸해요. 나는 당신이랑 좀 더 이야기하고 같이 뭔가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편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전하는 말이 됩니다. 남편은 지적받는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아내가 외로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향한 화살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담은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마르틴 부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내가 너를 변화시키려 할 때 끝난다. 이 말은 관계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의 본질은 상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순간 관계는 권력이 되고 말은 무기가 됩니다. 진짜 어른의 말은 상대를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내 마음을 솔직하게 전합니다. 그러니 이제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 나는 이런 게 힘들어로 말해보십시오. 당신이 변해야 해가 아니라 나는 이런 게 필요해로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상대는 공격받는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진심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상대는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게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말이 먹히는 세 번째 비밀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옳고 그름이 아니라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말. 최영수 씨는 67세입니다.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최근 사이가 안 좋습니다. 부모님 용돈 문제로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형제니까 반반 내는 게 맞다고 하고 작은아들은 형이니까 더 많이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두 아들이 명절에 만나서 다퉜고 그 뒤로 연락도 잘 안 합니다. 최영수 씨는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네가 형이니까 좀 양보해라. 내 동생도 살기 힘든 거 너도 알잖아. 형제간의 돈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싸우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 네가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야. 네가 형이잖아. 큰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한테만 양보하라고 하시네요. 저도 제 가정이 있고 애들 키우느라 힘듭니다. 이제 전화 끊을게요. 최영수 씨는 답답했습니다. 형제 사이 좋으라고 한 말인데 왜 큰아들이 저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1990년대 심리학자 존 고트만은 부부관계를 수십 년간 연구했습니다. 그는 수백 쌍의 부부를 관찰하면서 오래 지속되는 관계와 깨지는 관계의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은 누가 옳은가를 따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우리 관계가 어떻게 지켜질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깨지는 관계는 항상 옳고 그름을 따졌습니다.
내가 맞아. 네가 틀렸어. 이런 식으로 승패를 가리려 했고 결국 관계는 무너졌습니다. 고트만은 이것을 관계 우선의 원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최영수 씨의 말은 형제의 화목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큰아들은 화를 냈을까요? 문제는 말의 기준이었습니다. 네가 형이니까 양보해라. 이 말은 옳고 그름의 논리입니다. 형이 양보하는 게 옳다. 그러니까 네가 해야 한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큰아들은 자기 감정과 상황은 무시당하고 형이라는 역할만 강요받는다고 느꼈을 겁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누가 옳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아들도 나름대로 힘들고 작은아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제관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입니다. 만약 최영수 씨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야, 아버지가 보기에 너도 동생도 둘 다 힘들어 보여. 너도 내 가정 있고 동생도 동생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형제 사이가 나빠지는 건 아버지가 제일 속상하다. 둘이 한번 만나서 서로 속마음 좀 이야기해보면 안 될까? 아버지가 저녁 삼아. 이렇게 말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말이 됩니다. 큰아들도 자기 마음이 인정받았다고 느끼고 동생과 대화할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이부우동. 조화롭되 같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은 관계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형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 관계를 해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지혜입니다. 누가 옳은지 가리지 말고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어른의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갈등 상황에서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가 옳다, 틀리다를 따지지 말고 우리 관계가 소중하다를 먼저 말해보십시오. 누가 양보해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 둘 다 힘들 수 있다를 인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대는 패배자가 된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대신 관계가 지켜진다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관계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말이 먹히는 네 번째 비밀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인정하는 말. 한미숙 씨는 66세입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최근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미숙 씨는 불안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왜 위험한 일을 하려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딸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계획서 쓰고 사람들 만나고 강의도 듣고 그래. 한미숙 씨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게 돈이 되니? 결과가 나와야지.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패하면 소용없잖아. 엄마는 네가 걱정돼서 그래. 차라리 다시 취직하는 게 낫지 않겠니?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뭘 해도 인정을 안 해주시네. 이제 전화 끊을게요. 그리고 그 뒤로 딸의 전화는 뜸해졌습니다. 한미숙 씨는 억울했습니다. 걱정되어서 한 말인데 왜 딸이 상처받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1960년대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게는 너는 똑똑하구나 라고 결과를 칭찬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너는 정말 열심히 했구나 라고 과정을 칭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결과를 칭찬받은 아이들은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회피했습니다. 실패하면 똑똑하지 않다고 평가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과정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에도 도전했습니다. 실패해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드웩은 이것을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인정받을 때 사람은 성장합니다. 한미숙 씨의 걱정은 진심이었습니다. 딸이 실패할까봐 걱정되고 고생할까봐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의 초점이었습니다. 그게 돈이 되니? 결과가 나와야지. 이 말은 결과만 보는 말입니다. 딸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지,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만 보입니다. 딸은 자기 노력이 무시당했다고 느꼈을 겁니다. 엄마는 내가 뭘 해도 결과만 중요하구나. 내 과정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만약 한미숙 씨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 네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엄마는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대견해. 물론 걱정도 되지 하지만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결과가 어떻든 후회는 안 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과정을 인정하는 말이 됩니다. 딸은 자기 노력이 인정받았다고 느끼고 힘을 얻습니다. 걱정도 전해지지만 응원도 함께 전해집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초점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는 말이 상대에게 힘을 줍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이 말은 단순히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의미 있다는 뜻입니다.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의 모든 걸음이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진짜 어른의 말은 결과만 보지 않습니다. 과정을 함께 봅니다. 그러니 이제 누군가 뭔가를 시도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나와야지가 아니라 네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라고 말해보십시오. 성공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이렇게 노력하는 네가 대견해라고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상대는 평가받는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지지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 상대는 더 큰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말이 먹히는 5번째 비밀입니다. 6번째 이야기, 침묵이 독이 되는 순간. 69세의 정만석 씨는 아내와 결혼한 지 45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정만석 씨는 아내에게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저것 의견을 말했는데 말할 때마다 아내가 당신은 항상 그래 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래서 정만석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말 안 하고 조용히 살자. 그 뒤로 정만석 씨는 아내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만 하고 저녁에도 밥 먹어. 정도만 주고받습니다.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혼자 산책을 나갑니다. 그런데 요즘 아내가 이상합니다. 자꾸 정만석 씨 눈치를 보고 어떤 날은 당신 나한테 화났어? 하고 묻기도 합니다. 정만석 씨는 아니 왜? 하고 대답하지만 아내 표정은 어둡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갑자기 울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관심 없지? 이제 나랑 살기 싫은 거지? 정만석 씨는 당황했습니다. 말을 안 해서 평화로웠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심리학자 폴 와츠라빅은 의사소통 이론을 연구하면서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는 의사소통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의 뜻은 침묵도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침묵은 나는 당신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 당신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에서
침묵은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상대는 이 사람이 나를 포기했구나 하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와슬라빅은 이것을 소극적 거부라고 불렀습니다. 말로 거부하는 것보다 침묵으로 거부하는 것이 더 큰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정만석 씨는 평화를 원했습니다. 말하면 싸우니까 말을 안 하면 평화롭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관계는 더 멀어졌을까요? 문제는 침묵의 의미였습니다. 정만석 씨는 말을 아끼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관심의 철회로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이 자기에게 말을 안 하니까 나는 이제 중요하지 않구나. 남편이 나를 포기했구나 하고 느낀 것입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침묵도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말을 해서 싸우는 것도 문제지만 말을 안 해서 멀어지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싸움은 아직 관계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침묵은 관계가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정만석 씨가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나는 당신과 싸우기 싫어서 요즘 말을 아꼈어. 그런데 그게 오히려 당신을 외롭게 한 것 같아 미안해. 나는 당신이 소중해. 앞으로는 조심스럽게라도 이야기하려고 노력할게. 이렇게 말하면 나는 당신을 포기한 게 아니라 조심했던 것이라는 뜻이 전달됩니다. 아내는 안도하고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말을 아끼는 것과 말을 안 하는 것은 다릅니다.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과 침묵하는 것은 다릅니다. 관계는 말로 만들어지고 침묵으로 무너집니다.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침묵은 언어의 본질적 가능성 중 하나다. 그러나 침묵은 말하지 않음이 아니라 말할 것이 있음을 전제한다. 이 말은 침묵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진짜 침묵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말이 있지만 아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언젠가 말로 이어져야 합니다. 할 말이 있는데 아예 말을 안 하면 그것은 침묵이 아니라 단절입니다. 그러니 이제 말하기 싫어서 입을 다물고 있다면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침묵이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말하기 힘들어도 조심스럽게라도 말해보십시오. 나는 당신이 소중해. 그래서 조심스러워. 하지만 내 마음은 전하고 싶어. 이렇게라도 말해보십시오. 침묵은 때로 필요하지만 침묵만으로는 관계를 지킬 수 없습니다. 조심스러운 말 한마디가 침묵보다 더 큰 평화를 만듭니다. 말을 아끼되 침묵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6번째 지혜입니다. 7번째 이야기. 자기 감정을 억눌러서 결국 터지는 순간. 윤태식 씨는 70세입니다.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였을 때 친구들은 자기 이야기를 마음껏 합니다. 자기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요즘 하는 일 이야기. 그런데 윤태식 씨는 말을 아낍니다. 내 이야기를 하면 자랑처럼 들릴까봐, 괜히 말했다가 분위기 깰까봐 싶어서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뭔가 부탁하면 하기 싫어도 그래, 알았어 하고 받아들입니다. 자녀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부담되어도 그래, 줄게 하고 줍니다. 자기 감정은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윤태식 씨가 폭발했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한 친구가 야, 너는 요즘 뭐하고 지내? 하고 물었습니다. 윤태식 씨는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제서야 내 얘기가 궁금하냐? 맨날 지들 이야기만 실컷 하고 나는 항상 듣기만 하고 이게 친구냐? 친구들은 당황했습니다. 야, 갑자기 왜 그래? 우리가 언제 내 이야기 안 들어줬어? 네가 안 하잖아. 윤태식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이 자기 이야기를 안 들어준 게 아니라 자기가 말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억눌린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터진 것입니다. 1980년대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는 감정 억압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감정을 억누르면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몸속에 쌓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언젠가 터집니다. 그것도 아주 부적절한 순간에 아주 과도하게 터집니다. 페니베이커는 이것을 감정의 압력솥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뚜껑을 닫고 계속 가열하면 언젠가 폭발하는 압력솥처럼 감정도 억누르면 결국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발견했습니다.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관계도 더 건강하고 몸도 더 건강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윤태식 씨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왜 결국 터졌을까요? 문제는 자기 감정의 억압이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면 자랑 같을까봐, 괜히 말했다가 분위기 깰까봐, 이런 생각으로 자기 감정을 계속 눌렀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참을 수 있어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쌓였고 결국 부적절한 순간에 터졌습니다. 진짜 배려는 자기를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만약 윤태식 씨가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조용히 말하는 것입니다. 야, 나도 요즘 이런 일이 있었어 들어줄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아.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억누르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해칩니다. 감정이 쌓여서 터지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관계는 상처받고 신뢰는 무너집니다. 자기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정직할 수 없다. 이 말은 관계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 정직해야 상대와도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것은 진짜 배려가 아닙니다. 진짜 어른은 자기 감정을 알고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압니다. 그러니 이제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면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표현하는 게 미덕입니다. 나는 요즘 이런 게 힘들어. 나는 이런 게 필요해. 나도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정은 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터지지 않고 오래 갑니다.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적절하게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관계를 오래 지키는 7번째 지혜입니다. 자, 여기까지 7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처음 5가지는 잔소리 없이도 내 말이 먹히는 방법이었습니다. 답을 주기 전에 마음을 먼저 받는 것, 가르치려 하지 않고 나누려는 태도,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내 마음을 전하는 법, 옳고 그름이 아니라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인정하는 말. 이 5가지는 모두 작은 변화였습니다. 말의 순서, 위치, 방향, 기준, 초점을 조금만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2가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침묵이 독이 되는 순간, 자기 감정을 억눌러서 결국 터지는 순간, 이것들은 잔소리와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말을 안 해서 참아서 생기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말을 많이 해도 문제고 말을 안 해도 문제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간섭이 되고 너무 조심하면 냉담이 됩니다. 자기를 주장하면 이기적이 되고 자기를 억누르면 터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나이까지 관계를 지켜온 당신은 이미 대단한 사람입니다. 60년, 70년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친구, 동료. 그 많은 관계 속에서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화해하고,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이해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도 받았을 것이고, 후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때 좀 더 참을걸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험이 지금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압니다.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조금만 달리 말하면 얼마나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그러니 이제 하나만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당신이 있어서 든든해. 요즘 내가 말을 아꼈는데 사실은 당신이 소중해서 조심했던 거야. 이런 말 한마디면 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냥 작은 말 한마디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살립니다. 멀어졌던 마음이 가까워지고 어색했던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말은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어떤 것이 될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조금씩 달리 말해보십시오. 당신의 말이 잔소리가 아니라 지혜가 되고, 훈계가 아니라 위로가 되고, 간섭이 아니라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평생 소중히 여겨온 그 관계들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 중 한 문장만 마음에 남아도 이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